자, 그러면은 이제 183페이지. 기본서 183페이지에 중간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자, 이거 보죠. 그럼 1번의 허가 일반 기준에서 특광상 운수는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허가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 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역. 자,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꼭 규모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저 박스에 규모의 기준들이 쭉 나오죠. 자, 먼저 A번의 도시적. 첫 번째 점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자, 그 앞글자에 그대로 동그라미 치세요. 주상, 자생, 1만 미만 미출.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주상, 자생, 1만. 그 다음 밑에 보존 녹지는 얼마요? 5천 미만. 그리고 D번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5천 미만. 나머지 지역은 다 얼마냐? 3만이요. 그래서 주상, 자생, 1만 미만. 그 다음에 보존 녹지, 자연환경 보전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런 개발행위 하는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로 2번. 도시군관리계획, 계획의 동그라미,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 방안의 동그라미,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돼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맞게 실제 개발하는지 심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도시군계획 사업 동그라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전에 누구의 의견 들어라? 시행자 의견 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사업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뭐 길게 써 있는데 끝에 보면 돼요. 두 번째 줄의 끝에 주변 환경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저 환경이나 경관에 적합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동그라미 시설의 설치나 용재 확보 계획이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허가의 기준은 자 5가지요. 규모, 계획, 사업, 환경, 시설. 자, 요 5가지가 다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준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요 5가지 기준에 다 적합해도 허가 안 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으니까 여쭤보겠죠. 그래서 옆 페이지 가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자,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제한할 수가 있대요. 그럼 허가 제한한다는 건 뭐겠어요? 자, 허가권자한테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세요. 허가 자체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일단 개발보다는 보존할 필요가 클 때, 뭐 이런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가권자가 허가를 못 내주게 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이 허가 제한 들어가면 허가 안 내줘요. 그래서 1번의 제한권자, 대상, 기간, 자 거기다 별표. 자, 먼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밑줄. 자, 요자들이 제한권자예요. 그럼 허가는 누가 해요? 특광, 시장, 군수가 하는데 이런 허가권자한테 허가 내주지 마라 제한할 수 있는 거는 행정청 다 할 수 있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줄 심의 거쳐가지고 한 차례만 3년 동그라미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허가 내주지 마라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3번부터 5번까지 밑줄 3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지역은 바로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동그라미 2년 이내로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박스에 1, 2, 3, 4, 5 5개 있죠. 자, 그 중에서 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자, 두 개는 묶으셔갖고, 자, 이 두 개는 최장 몇 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거냐? 3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갖고 3년 딱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자, 이 세 개는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어요. 5년. 자, 3년에 2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얘가 그대로 21의 기출문제요. 최장 5년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래서 이 5개 그대로 주고 그 중에서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거 3, 4, 5번 찾으세요. 자,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3, 4, 5 요거는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하나씩 확인해 봐요. 자, 박스 1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자, 녹지할 때 녹자의 동그라미, 계획관리지역의 개자의 동그라미으로써 자, 수목이 숫자에다 동그라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 일단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녹지하고 계획관리 지역. 자, 이 지역들은 보존인데 개발도 할 수가 있는 곳이죠. 특히 우리 비도시 지역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 하면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도 할 수 있는데 개발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뭐 수목이 자라고 있다, 조수류가 서식하고 있다, 우량농지 같이 보존할 필요가 크다 그 얘기죠. 이때는 당분간은 개발보다는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허가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녹개수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월개수가 아니에요. 녹개수, 녹개수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개발도 좋은데 주변 환경 다 파괴하면서 개발하면 안 되겠죠. 특히 문화재 같은 거 있죠. 문화재. 자, 우리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땅 파갖고 들어가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올수톱이요. 일단 문화적으로 발굴부터 해봐요. 그래서 역사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유적이다. 그 일대는 개발 일체 금지입니다. 금지돼 버리죠. 그래서 이 문화재 같은 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때도 보존부터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한마디로 뭐 하는 곳이에요?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여기서는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몇 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 딱 3년까지만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거기까지 딱 읽으면 돼요. 그럼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또 4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5번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5번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3번하고 4번하고 5번 자, 요 세 개는 다 공통점이 뭘까요? 3, 4, 5번은 다 한마디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얘기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 의미는 뭐야? 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죠. 허가 내주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계획 수립할 때까지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잘 수립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3년에다가 2년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앞글자 따갖고 외우는 거 좋아하니까 3번 도, 4번은 지, 5번은 기. 그래서 도, 지, 기, 도지기. 자, 요 세 개는 최장 5년까지 도지기 5년입니다.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이런 개발행위가 제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허가 무조건 안 내주는 거예요. 기간 동안 제한 기간 동안은 허가 무조건 안 내주니까 자, 여기서 A가 개발행위 하고 싶습니다. 허가 신청했어요. 자, A가 허가를 받으려면은 자, 요건 두 개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 A가 허가 신청한 지역이 지금 우리가 봤던 무슨 지역이면 안 돼요? 허가 제한 지역. 허가 제한 지역이면은 안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허가를 제한한 지역일 때는 무조건 허가 안 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 받으려면 첫 번째 뭐가 아니어야 돼요?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허가 신청한 것이 기준이 5가지에 다 적합해야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럼 이런 제한 지역도 아니고 기준에 적합해갖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줬어요. 개발행위 허가 내줬다. 그럼 이제 허가 받으면 효과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요. 네 번째 허가의 효과. 자, 제일 큰 효과는 뭐겠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 뭐 하려고 받은 거예요? 제목대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허가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이제 난개발 아니다 인정받았으니까 적법하게 저 5가지의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이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적법하게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말장 나왔지만 그럼 허가 받기 전까지는 우리 5가지 개발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금지라고 그랬죠. 법에서 금지. 자, 허가를 받으면 금지가 해제가 돼서 이제 적법하게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거꾸로 자,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개발 행위 했어요. 자, 무허가. 이 무허가 개발 행위는 한마디로 뭘까요? 난개발입니다. 허가도 안 받고 국토를 개발했다. 난개발이죠. 그럼 이 난개발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세요.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린다 그래요. 원상 회복 명령. 원상 복구 명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로 개발한 자가 불응해요. 원상 회복 명령에 불응할 때 이때는 행정 대집행에 따라서 원상 복구시킵니다. 그럼 대집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집행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본인이 안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집행시키는 게 말 그대로 대집행이죠. 그래서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통해서 다시 난개발이 벌어진 국토를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허가로 개발을 한 자, 자 무허가 행위자. 자, 우리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부터 받으라고 그랬죠. 국토법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 안 받고 개발했다. 위반이죠. 항상 이 공법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규제, 이 규제 위반이 있게 되면 처벌합니다. 간단하게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다 강행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로 개발을 한 자는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 처벌 조항이 상당히 많아요. 위반이 있으면 처벌해버리는 건데 그 처벌 조항만 한 50개 정도가 돼요.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센 게 이거예요. 3년 3천짜리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 조항은 정리를 좀 해둬야 돼요. 그래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자는 처벌해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자, 허가 없이 개발행위했으면 원상복구 명령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통해서 다시 원상회복. 무허가로 개발한 자는 처벌해버리니까 거꾸로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제일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조금 왔다리 갔다리 써놔가지고 제가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그 강의 노트에 보면은 제가 설명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써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강의 노트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허가받아갖고 개발행위 했어요. 끝냈으면은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잘했는지 검사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는 거죠. 자, 공사를 잘 끝냈는지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189페이지 가보세요. 189페이지 맨 위에 준공검사.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동그라미 2번에 형질 변경. 동그라미 3번 토속 채취. 자, 요 세 가지 행위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밑에 줄 특광시장 군수 즉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도 받아야 된다.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 준공검사 받는 거는 이 5가지 개발행위 전부가 아니에요. 1번, 2번, 3번 딱 요 3개요. 자, 요 3개만 공사를 끝냈을 때 뭐까지 받는 거냐? 준공검사까지.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토지 분할하는 거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자, 이거는 준공검사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준공검사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 이름대로 준공검사,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토지 분할하는데 공사라는 게 있을까요? 그냥 장부상 분할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물건 쌓아두는 것도 땅에다가 물건을 쌓아두겠다 이걸 허가받은 거지 뭐 공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개발 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 받는다 이러면 틀려요. 준공검사 받는 대상은 요 위에 3개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요 3개만 준공검사 받습니다. 이게 작년 그대로 기출문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1, 2, 3번만. 그래서 옆에 보면은 주의해 갖고 책 날개에 써 있죠.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발행위 허가제 우리가 쭉 훑어봤습니다. 이 기본 개념들 쭉 살펴봤고요. 자, 모두 이제 허가제는 우리 공법상 허가제는 네 가지 체계형 허가 대상. 그 다음에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아니면은 이 절차에 따라 허가 받아야 되죠. 자, 허가를 받게 되면은 효과가 뭐냐? 자, 대상, 예외, 절차, 효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공법상의 허가제는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핵심은 당연히 뭐겠어요? 허가 대상과 예외입니다. 허가 대상, 예외를 알아야 제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항상 허가 대상과 예외가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9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 작년 문제 있죠? 26회 기출문제. 대표적으로 그거 봅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자, 토지 분할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1번 바로 틀렸네요. 자, 토지 분할하는 것은 공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도 안 받아요. 저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허가라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한 자 의견 들어가지고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 허가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조건 붙이는 거. 기, 위, 환, 경. 경자가 뭐예요? 경관이나 조경. 그래서 이 경관 또는 조경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좀 보세요.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물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안 봐도 되죠. 왜? 도시개발 사업이 다 뭐야? 도시군 계획 사업.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자,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할 때는 제가 허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5번. 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왜 그래요? 거기서 키워드 공공. 자, 이 앞대가리 공짜 나오는 거죠. 공용, 공익,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 이때는 허가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지문 3개가 다 허가 대상이냐 예외냐 그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허가 대상 예외. 그리고 요새 출제 경향은 어때요? 단순하게 한 부분 갖고 물어보는 거 아니죠. 허가 대상만 딱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가 대상, 예외, 절차, 효과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씩 다 물어봐요. 요새 출제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만 갖고 딸딸딸 외워서 공부하겠다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전체적인 체계를 봐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 192페이지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이렇게 써 있죠. 자, 요게 개발행위 허가제에 딸린 제도로서 자, 우리가 좀 이제 유식하게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불러요. 자, 이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로서 기반시설 연동제. 자,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제목 한번 봐요. 기반시설 연동제다. 그 개발행위라는 것은 기반시설하고 연동한다라고 하는데 연동이라는 말이 뭘까요? 묶을 연자에 움직일 동자, 묶여갖고 움직인다. 즉 개발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기반시설하고 묶인대요. 즉 기반시설이 충분하면은 개발행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는 기반시설하고 연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희는 기반시설 연동제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렇게 2가지 제도가 있고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단 제일 잘 물어보는 것은 뒤에 다 구역으로 끝나요. 구역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거 용도구역처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잘 바꿔줘요. 근데 이 2개는 구역으로 끝나지만 절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구역 5개 배웠죠? 자, 뭐가 있어요?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만 용도구역이 돼요. 용도구역. 그래서 이 2개는 구역으로 끝나지만 절대 용도구역 아니에요. 다 뭐에 딸린 제도라고요?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 연동제에서는 권한자가 다 누구냐? 허가권자입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이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의 개념이지 절대 용도 구역이 아니다. 요거부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서로 정반대 개념이에요. 완전 반대 개념.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 이미 기자 써가지고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기개발지. 근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새로 개발하는 곳, 신개발지. 그래서 이미 개발 끝난 곳과 새로 개발하는 곳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자 하나의 토지에 개발 및 또 관리 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지정하고 중복 지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반대 개념, 정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개발 및 또 관리 구역부터 하나씩 봐요. 자 의 보겠습니다.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의 동그라미. 그게 키워드입니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거기다 밑줄 강화에다 동그라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럼 이제 키워드만 한번 보면 자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났으니까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뭐한 곳이냐? 곤란한 지역. 자 얘가 키워드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곤란하니까 이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래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용도지역 행위자라면서 다 배웠죠. 건폐율은 뭐를 규제해요?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거고요. 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 높이, 입체 크기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다 건물의 크기 제한하는 건데 저희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한대요?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줄인다 그 얘기입니다. 낮추겠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가지고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그래서 지정하는 개념이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지역 같이 중심지가 있습니다. 도심이나 부도심. 자, 대로가 설치돼 있어요. 넓은 도로, 왕복 20차선, 넓은 대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양쪽으로 건물이 탁 지어져 갖고 개발이 끝난 곳입니다. 이런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기개발지, 개발이 끝난 곳. 자, 여기서 이번에 한 50층짜리 대형 빌딩이 새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중심 지역은 차 엄청 막히는 동네죠. 대로라고 그래도 맨날 차 막히는데요. 그런데 자 이런 큰 건물이 지어졌다, 백화점 같은 거 들어왔다. 그러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더 막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도로 같은 거 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도로 확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큰 건물에서 전기, 수도 이런 것들 엄청 끌어다 쓸 건데 도로관, 아니 수도관 이런 것들 더 확장이 안 되죠. 즉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도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떤 것이다? 곤란. 기반시설 설치 못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그 얘기죠. 대형 건물의 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개념이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밑에 보세요. 2번 지정권자 대상. 자 특광시장 군수는 짜면쯤 자 여자들이 지정권자 이꼴 누구냐? 허가권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지역에서 자 이 주상공업 지역을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이미 개발이 끝난 곳. 기개발지에서 개발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밑줄 임의적입니다. 그럼 일단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특광시장 군수가 반드시 정하는 거 아니죠.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자 그럼 도시 지역에서 개발 및 또 관리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려요. 녹지 지역 이런 거 해당사 없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지정하게 되면 효과입니다. 그 밑에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완화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강화
줄이겠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그럼 핵심 뭐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그게 핵심이죠.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밑줄, 용적률 최대한도 50%를 말한다. 그래서 결론. 자, 개발 및 관리 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데 정확하게 뭐만 강화시키는 거냐? 용적률만 최대 50%까지 강화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을 50% 강화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게 의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의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 효과는 뭐만 강화시키는 거냐? 용적률만 최대 50% 강화시킵니다. 그럼 용적률 50% 줄여버린다 그 얘기죠. 줄여버린다. 그러면 원래 이 지역에 5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서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에서 용적률 50% 강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몇 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50층이 아니고 반, 25층. 자 용적률을 규제하면은 층수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반밖에 못 짓는 거예요. 25층까지만 건축해라. 이런 대형 건물의 건축을 억제해서 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 그거를 방지하겠다 하는 것이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보세요. 4번의 지정 절차. 바로 1번의 특광상 문수는 이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 변경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 밑에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 동그라미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의 명칭, 범위, 뭐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 범위, 이런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허가권자가 단독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고 고시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5번. 자,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기준이니까 그 밑에 줄에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거기다 밑줄. 하여튼 우리 국토법에서 계획의 수립 기준이든 구역의 지정 기준이든 다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다 정하게 되죠. 자, 이 정도 하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거기다 불평. 기반시설 부담구역. 저희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매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요. 무조건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자, 개발 및 또 관리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의의부터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 지역 밑줄. 자,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반대. 자, 기개발지가 아니고 뭐냐? 요거는 신개발지역.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에다 동그라미 필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케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의 쭉 읽어봤죠? 그럼 키워드. 자, 얘는 신개발지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뭐 하는 곳이다? 필요한 것. 자, 여기 키워드. 필요하니까 개발행위라는 자가 이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설치해라.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지정하는 구역.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가 제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주 첫 시간에 우리 공법은 법률 용어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를 든 게 요거였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여기서 부담이라는 말이 키워드라고 그랬죠. 부담. 자, 우리 공법에서 부담하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의무 부과라고 그랬죠. 의무 부과. 그럼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시키려고 지정하는 구역. 이게 말 그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설치하세요.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들 종류가 쭉 나열돼 있죠. 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뭐 수도, 하수도 뭐 등등 있는데 그 학교 한번 보세요. 가로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입니다. 거기다 비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 그럼 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뭘까요? 그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제외요. 대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대학교는 제외요. 얘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기출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제외.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뢰주고 고등학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대학입니다. 대학은 제외. 그럼 밑에 보세요. 2번. 부담구역의 지정, 권자하고 대상. 자, 특광시장 군수는 짜미춘. 역시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지정해야 된다. 미춘. 그래서 개발 및 관리구역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적 지정이에요.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반드시 정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1번.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지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2번.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돼서 역시 행위 제한이 동그라미, 완화되는 지역. 자, 1번하고 2번 두 개만 봐요. 한마디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이다? 완화되는 곳이다. 그 완화가 키워드입니다. 완화. 우리가 신개발지는 행위 제한이 다 완화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완화해 준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일대 지역의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죠. 보존할 곳이니까 녹지 지역은 행위 제한이 세요. 강화돼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 봐요. 자,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20%. 그럼 건폐율이 20%다 이 말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20%밖에는 못 쓴다 그죠? 건물 크게 못 져요.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의 용적률은 100이요. 이거 맨날 80 그러면 안 돼요. 100. 녹지 지역의 용적률 100%란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한 배밖에는 못 쓴다 그 얘기죠. 그래서 20, 100 이거밖에 안 져요. 그런데 이 녹지 지역을 이번에 도시용재 공급을 위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요. 그럼 주상공업지역은 대표적으로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입니다.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봐요. 자,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일까요? 70입니다. 용적률은 500. 그러면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건폐율은 3.5배가 대폭적으로 완화. 용적률은 5배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가 돼서 저는 풀어준 만큼 건물도 크고 높게 지으면서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항상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개발하게 되는 것. 개발하게 되는 곳인데 여태까지 녹지적으로 보존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 여기다가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건물부터 막 때려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반시설 부지 확보 안 되죠. 기반시설 확보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난개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개발지에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자 여기서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개발행위 건물만 짓고 끝나는 거 아니죠. 뭐까지 설치하라고요? 이 필요한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까지도 다 설치를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설치를 해줘야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행위 제한이 다 뭐 되는 곳이라고요? 완화되는 곳에 의무적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바로 이번에 지정 절차. 자, 특광상 운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 주민 동그라미, 주민의 의견 듣고 또 밑에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 거쳐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일자 뭐 등등을 그 밑에 줄 고시해야 된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 고시합니다. 자, 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달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쳐갖고 지정 고시해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까지 해야 돼요? 주민의 의견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까지 하는 것은 뭐만?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주민의 의견까지 듣도록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일단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다. 첫 번째 효과.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자는 건물 지으면서 개발하는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아무거나 막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으면 자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 뭐부터 체계적으로 설치할지 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자 요거부터 먼저 수립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효과. 부담구역 지정하면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 하여튼 이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권한자는 다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그럼 특광사원수가 설치계획 수립하는데 부담구역 지정하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합시다. 계획 수립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담구역 지정했을 때는 1년입니다. 1년 내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년 내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구역 지정이 해제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했으면 반드시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수립. 자, 우리 공법 통틀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요거예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로 개발하게 돼서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것이요. 2년 3년 지나도 늦습니다. 1년 제일 빠른 기간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부터 수립해라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저번 주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 몇 년 내 수립해요? 3년 내 수립하는 거죠. 3년.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인데 얘는 3년 아니에요. 1년.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보세요. 자, 특광사원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수립? 특광시장 군수.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쭉 내려갑니다. 맨 밑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동그라미 별표. 자, 얘는 재작년에 정답이었어요.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밑줄 다음 날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래서 1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해제입니다. 그 다음 5번의 지정 기준.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도 바로 밑에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하여튼 뭐 예외 없는 거죠. 계획의 수립 기준, 구역의 지정 기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맨 밑에 6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요게 궁극적인 효과라고 그래요. 자,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설치 계획도 수립이 됐어요. 그럼 이 설치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물 건축하는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요 건물 짓는 사람이 도로 여기까지 설치하고 요 건물 짓는 사람은 여기까지, 요 건물 짓는 사람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설치하면은 아무래도 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도록 합니다. 돈 내라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서 이 돈 내면은 돈 받아가지고 특광사원수가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게 궁극적인 효과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지정 효과가 되죠. 그럼 바로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뭐 2조 20호에 따른 시설, 그 가로해 보세요.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으로서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중축, 밑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그럼 일단 200 이상이 아니요. 2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초과는 건물을 신축하는 게 뭐예요? 새로 짓는 거. 중축은 기존 건물 더 짓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짓거나 더 짓는데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그 얘기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00페이지로 합니다. 200페이지. 그 중간에 가로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자, 이게 궁극적인 효과죠. 동그라미 1번에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대상 건축 행위를 하는 자. 밑줄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밑에 줄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라. 이게 궁극적인 효과예요. 그럼 누가 낸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 행위라는 자. 그 건축 행위가 뭐였어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그래서 결론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자는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라는 거죠. 돈 내세요. 이게 궁극적인 효과. 그 다음 옆 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6번.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동그라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그것을 딱 끊고 그럼 뭘로 내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다 현금이잖아요. 현금 내는 게 원칙인데 자, 부가대상 토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자, 이런 토지 같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지로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 밑줄. 토지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24, 25 연속 기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뭘로 내는 거라고요? 현금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뭘로도 낼 수 있다. 토지로 물납도 할 수가 있다. 자, 요게 이제 궁극적인 효과까지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싹 훑어봤는데 다시 한번 봐요. 그럼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라고 그랬죠. 개발이 끝나가지고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용적률만 최대 50% 강화시켜가지고 이런 대형 건물의 건축을 억제하는 개념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거꾸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로 개발하는 것, 신개발지. 항상 우리 신개발지는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이라고요? 완화되는 것, 완화. 신개발지에서 저 개발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그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돈 내야 되는지 그게 핵심이죠. 누가 돈 낸다고요?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자, 200 초과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중축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 비용,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 비용을 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요.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뭘로 내는 게 원칙인데 현금 내는 게 원칙인데 뭐로도 낼 수 있다. 토지로 물납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담구역 지정하면 일단 1년 내 뭐부터 수립? 설치 계획부터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해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개발행위에 딸린 기반시설의 연동제 쭉 두 가지 제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국토법의 남은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 이거 딱 하나 남았어요. 자, 좀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 보겠습니다.